안녕하세요. 양희연입니다. 오늘은 네이처 비뇨의학과 의원 은평점 유지영 원장님을 모시고 재발성 만성 방광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이처 비뇨의학과 의원 은평점 유지영입니다. 네, 오늘은 재발성 만성 방광염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제 주위를 봐도 많은 여성분들이 자꾸만 재발되는 이 방광염 때문에 정말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먼저 이 병은 어떤 병인지부터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재발성 만성 방광염이란 방광염이 6개월 이내에 2번 이상, 1년 이내에 3번 이상 발생하는 경우로 정의하는데 해박적으로나 생리학적으로 정상 요로 구조를 가진 젊고 건강한 여성에서 흔히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이 재발성 만성 방광염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통 걸리나요? 재발성 만성 방광염은 급성 방광염을 가진 여성의 약 25%에서 재발하고 건강한 20대 여성의 경우에도 약 20%에서는 6개월 이내에 다시 재발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방광염이라는 게 정말 잘 재발이 되네요. 그러면은 방광염이 재발하는 분들 중에서 또 특히나 이런 부분이 위험 요소가 된다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러한 재발의 위험 요소는 크게 폐경기 전과 폐경기 이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폐경기 전 여성들한테는 어떤 부분이 위험 요소일까요? 폐경기 전 여성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위험 요소가 부부관계 횟수입니다. 부부관계를 많이 할수록, 구체적으로는 한 달에 4회 이상 할수록, 그리고 새로운 부부관계 파트너가 생겼을 경우에 재발의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위험 요소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살정자제, 피임기구, 피임약 등을 사용하면 요로 감염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살정자제는 병원군에 유리하도록 치료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로 감염의 측면에서는 여성분들이 피임하시는 것보다는 콘돔을 이용한 남성분들의 피임이 요로 감염 측면에서는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러면은 폐경기 후에 여성들한테는 또 어떤 부분이 위험으로 작용할까요? 폐경기가 되면 에스트로겐 수치가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질 내에 세균이 잘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폐경기가 지나신 분들 중에서는 비뇨생殖기 수술력, 그리고 요실금, 방광 탈출증 등 많은 잔뇨량 등이 재발성 만성 방광염의 위험 인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발성 만성 방광염에 걸리신 분들께는 추가적으로 어떤 검사를 또 진행하게 될까요? 재발성 만성 방광염 환자들에게는 소변 검사와 요배양 검사는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과거력이나 신체 검사에서 단순 요로 감염이 아닌 복잡 요로 감염을 의심하는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방사선 촬영, 초음파 검사, CT 검사, 방광 내시경 검사, 요속 검사, 잔뇨 검사 등을 경우에 따라 선택하여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검사 방법에 대해서는 들어봤고, 그렇다면 재발성 만성 방광염으로 진단이 내려지게 된다면 치료 방식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재발성 만성 방광염은 급성 단순 방광염보다 훨씬 더 고려해야 할 점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위험 요소들을 모두 다 교정하고 소변 내 세균을 잘 제거하여 추가적인 감염 확대를 예방합니다.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다면 이 또한 잘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들어보다 보니까 재발성 만성 방광염 꽤나 복잡하구나 싶은데요. 혹시 간단하게도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크게 행동치료, 비항균적 예방치료, 항생제 치료 등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행동치료부터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행동치료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규칙적인 배뇨를 하는 것입니다. 딱히 정해진 수분의 양은 없지만 충분한 물을 섭취하게 되면 방광염의 발생 자체가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부관계 자체가 세균量일시적으로 증가시키기 때문에 부부관계 후에 소변을 보는 것이 도움이 되고 부부관계 전에도 소변을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살정자제, 피임기구, 피임약을 사용하기보다는 오히려 콘돔 등을 이용한 피임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대장균이 방광염의 가장 큰 원인균이기 때문에 배변 후 휴지를 뒤에서 앞으로 닦지 말고 앞에서 뒤로 닦는 방법 등 청결 유지가 행동치료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면 이 행동치료만으로도 재발률을 많이 낮출 수 있을까요? 네, 재발성 방광염의 많은 경우에 행동치료만으로도 많은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 비항균적 예방 치료라는 것도 어떤 걸까요? 비항균적 예방 치료에는 크게 5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면역학적 예방 치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장균이 가장 흔한 방광염의 원인균입니다. 그래서 대장균의 18가지 항원형을 추출하여 제조한 균체 용해물인 유로박솜이라는 경구용 면역 자극제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이를 사용하면 면역계를 활성화하여 면역 인자들을 활성화한다고 잘 알려져 있는데요. 예방 효과를 위해서는 아침 공복 시 소량의 물과 함께 계속 복용하는 요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무 잦은 재발로 고통을 받으신다면 3개월간 치료 후 3개월마다 10일씩 사용하는 부스터 요법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치료 방법입니다. 저도 이 유로박솜이라는 약물은 들어본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다른 비항균적 예방 치료는 또 어떤 치료 방법들이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폐경기 여성분들에게 에스트로겐을 질내 도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용량의 질내 도포용 에스트로겐 제제가 개발되어 유방암이나 자궁경부암에 대한 위험도 줄이면서 질 위축 증상을 호전시켜 질내 정상 세균총을 복원하여 요로감염의 재발을 줄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위축성 질염에 사용되는 에스트로겐 제제가 방광염 재발을 막는 데도 사용이 되는 거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비뇨학과 전문의 선생님과의 충분한 상담을 하시면 증상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크랜베리 주스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혹시 크랜베리 주스도 비항균적 예방 치료의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많은 분이 아시는 크랜베리는 소변을 산성화시켜서 항균 효과를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방광염의 예방 효과는 다소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약물로 디만누스라는 약물이 있는데 이것도 대장균이 방광 점막에 부착하는 것을 막아주어 방광염을 예방한다는 설이 있는데 이러한 효과도 아직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어떤 분들은 유산균이 방광염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유산균은 좀 어떤가요? 유산균을 이제 경구로 투여를 하게 되면 질내 세균을 정상화하여 도움을 된다는 설이 있는데 안 먹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지만 유산균만으로는 뚜렷한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산균을 질정 형태로 투여를 하면 재발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비항균적 예방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재발성 만성 방광염은 방광 점막의 염증이니까 방광 점막의 재생을 도와주는 약물을 먹거나 방광 내에 주입을 하는 방법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실제로 요로감염에 도움이 되었다는 보고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방광염이 재발할 때마다 자체적으로 항생제를 먹는 건 어떨까요? 치료에 도움이 좀 되나요? 네, 그런 방법도 실제로 요로감염 예방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장기간 저용량을 계속 먹는 방법도 있고 부부관계가 문제니까 부부관계 전후에 항생제를 복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로감염이 있을 때 스스로 항생제를 복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환자분들이 스스로 치료 용량이나 기간을 결정하기보다는 비뇨학과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하시어 치료 약물이나 치료 용량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역시 재발성 만성 방광염이라는 병에 걸렸을 때 무엇보다 가장 좋은 건 전문 비뇨의학과 선생님과의 상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많은 분들께서 오늘의 내용을 통해서 방광염의 고통에서 탈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재발성 만성 방광염에 대해서 네이처 비뇨의학과 의원 유지영 원장님과 긴 시간 동안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지금까지 봐주신 여러분들도 감사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양희연이었습니다.